얼마 전 류수영 씨가 미국 미네소타의 한국어 마을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어와 한국을 사랑해주는 외국분들이 많구나 하면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어 마을이 이분이 만들었다고요? 저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류수영, 그리고 유재석도 올린 그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얼마 전 한 남자가 TV에 등장해 한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 모습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죠. 저 사람 대체 누구야? 한국어 마을도 만들었다는데? 하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어느새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 교수, 한국에서 태어났대. 아니야,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거래.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썼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스 킹 교수와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과장된 소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했어요. 로스 킹 교수는 22개국 언어를 공부했고 그중 8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와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유일의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한국어에 이렇게 몰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로스 킹 교수와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연구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짧게 깎은 머리, 검은색 뿔테 안경, 여유 있는 표정. 처음에는 평범한 캐나다인 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괜찮죠? 순간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억양, 어미 처리, 단어 선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보통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특정한 억양이 남기 마련인데 로스 킹 교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한국인처럼 말했어요. 궁금했어요. 교수님, 실례지만 한국에서 살았었나요? 로스 킹 교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에 처음 간 건 1981년이에요. 의외였어요. 1981년이라면 이미 성인이 된 후였어요. 즉,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만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능통했고 한문을 포함해 동아시아 고전 문헌까지 연구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는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문법이 복잡하고 존댓말 체계가 있으며 같은 뜻이라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영어권 화자가 배우기에 특히 어려운 언어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어를 그것도 성인이 된 후에 배우고 원어민처럼 구사한다고요?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국어와 얽히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언어적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요? 로스 킹 교수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깊이 파고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된 걸까요? 어떤 경험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궁금증이 풀리기도 전에 연구실 문을 나서던 로스킹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글이 예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단순히 한글이 예쁘다는 이유로 이토록 깊이 빠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연구자로서 한국어를 지키고 한국어 마을을 만들고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로스 킹 교수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어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로스 킹 교수는 언어 수집가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자리 잡고 있었죠.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는 각 언어의 구조와 규칙, 역사를 탐구하는 데 열정을 쏟았어요.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학문적 탐험이었어요. 그런 그가 1980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버클리에서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중국어의 복잡한 한자와 성조를 익히느라 밤낮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킹 교수는 회상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쓰고 있는 글자를 봤어요. 그 글자의 끄트머리에서 나오는 모양이 굉장히 예뻤어요. 이렇게 흘러나고 있었죠. 그가 본 글자는 한글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 그는 이상한 매력을 느꼈어요. 한자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중국어는 하나의 단어를 배우기 위해 복잡한 한자를 외워야 해요. 안녕이라는 단어 하나도 니, 너라는 뜻, 하오, 좋다, 괜찮다는 뜻을 알아야 겨우 니하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그냥 안녕 이라고 하면 돼요. 다른 음과 뜻 같은 건 몰라도 되죠. 호기심에 이끌려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그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록된 문자였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언어학도로서 정말 감동했어요. 문자가 권력자나 종교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니. 그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한국어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하지만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있더라도 턱없이 부족했죠.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한국어 교재도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언어적 황무지였죠. 코리언 포 포러너즈라는 얇은 책 한 권이 전부였어요. 그는 독학의 한계를 금방 느꼈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한국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장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제 한국인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른 언어들은 원어민 교수님들이나 교환 학생들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만큼은 달랐죠. 주변에 한국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그의 매력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디자인한 거예요. 영어 알파벳 어나 B처럼 의미 없는 기호가 아니라 소리내는 방법 자체를 글자에 담은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발음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설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위대한 언어학자였던 거예요. 독학의 한계를 느낀 그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모든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한글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였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지식의 평등을 추구한 세종대왕의 꿈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1981년 여름,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킹 교수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한글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써왔던 글자라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킹 교수의 이야기는 제게 충격을 줬어요.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예요. 킹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른 문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들이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됐어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킹 교수는 1981년 여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시 한국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거의 없었대요. 그는 명동의 작은 언어연구원에서 6주간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웠지만 곧 한계를 느꼈죠.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과학적 설계예요. 킹 교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역은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모양이에요. 그는 칠판에 한글 자음들을 크게 써가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쓰던 글자들이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글의 모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관이 담긴 철학적 작품이에요. 킹 교수가 실제 한국어를 배운 곳은 독특했어요. 미군 부대 근처 이발소였죠. 그곳에서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웠대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어의 리듬감, 억양 감정을 담는 방식. 특히 한글의 장점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빛나는지 깨달았죠. 킹 교수는 다른 언어와 한글을 비교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도, 수루, 터프처럼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발음되죠. 그냥 외워야 하죠.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고 성조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야 해요.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킹 교수가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였죠. 당시 양반들은 한자를 썼지만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려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평등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첫 선생님들은 교수가 아니라 이발소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한글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킹 교수의 열정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외국인 교수가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킹 교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한 외국인 교수가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킹 교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학자가 되기로 했죠.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킹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천재적인 언어학자였어요. 그가 600년 전에 설계한 문자 체계는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킹 교수는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문으로 읽으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죠. 영어 알파벳은 소리와 글자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왜 어가 A 소리를 내는지 설명할 수 없죠. 중국어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 가나는 한자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담았어요. 이건 언어학적 혁명이었죠. 그의 열정적인 연구는 서양 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집중할 때 그는 한국어와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논문들을 발표했죠.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어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영어 원어민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만 30분간 가르친 후 한글로 쓰인 단어를 읽게 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80% 이상의 정확도로 발음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킹 교수는 특히 한글의 창제 이념에 감동했다고 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 밝힌 백성을 가엾이 여겨 문자를 만든다는 구절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문자의 역사는 대부분 권력과 특권의 역사였어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국의 한자, 심지어 로마 알파벳까지도 소수의 엘리트들만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정반대의 접근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건 문화민주주의의 혁명이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중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국인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킹 교수가 샤워를 마치고 타월만 두른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서 눈을 가렸지만 킹 교수는 그녀를 분명히 보았대요. 그 여학생은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던 한국인이었어요. 킹 교수는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싶어 파티장으로 달려갔는데 그가 한국어로 말실수를 했을 때 그녀는 즉시 교정해줬어요. 다른 한국 친구들은 항상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만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죠. 정확하게 제 오류를 지적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졌고 한국인 아내는 그의 한국어 학습과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킹 교수에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와 문화의 깊이를 가르쳐줬죠. 아내 덕분에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세계 어느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체계적이에요. 킹 교수와 한국인 아내는 함께 한국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며 서양 세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도전은 더욱 대담했죠. 킹 교수의 진정한 꿈은 더 컸어요.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는 미국인들이 몰입형 환경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어 캠프, 독일어 캠프에 다녔어요.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됐죠. 한국어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999년 킹 교수의 꿈은 현실이 됐어요. 미네소타 북부의 울창한 숲속의 호수로 가는 한국어 마을이 문을 열었죠. 미국 최초의 한국어 몰입 교육 캠프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킹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 중부 깊은 숲속의 한국어 마을을 연다니 누가 찾아오겠냐고 했죠. 하지만 첫 해부터 모든 자리가 다 찼어요. 한국어 마을은 단순한 언어 학습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말 그대로 작은 한국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면 영어는 금지, 오직 한국어만 사용해야 했어요. 한국식 이름을 받고 한국 돈을 사용하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최근 이 특별한 장소를 방문한 배우 류수영의 반응은 압권이었어요. 그가 편스토랑에서 한국어 마을을 찾았을 때 20분 넘게 산속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믿기 힘들었대요. 와, 이런 데가 있었네, 미국에. 류수영이 도착한 한국어 마을에는 한옥 우체국이 있고 한국 간식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매워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류수영이 준비한 떡볶이를 먹으며 외치는 미국 아이들의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물론이고 아재 개그까지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다솜이에요. 저는 엘이에요. 저는 다빈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아이들. 양파는 몇 살이에요? 라는 아재 개그를 던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작은 기적 같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잘해내고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뿌듯하네요. 류수영의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25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킹 교수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우리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 관련 직업을 갖게 됐어요. 심지어 박사 1호 제자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2호는 하버드 교수가 됐죠. 한국어 마을의 성공은 킹 교수를 더 넓은 무대로 이끌었어요. 그는 한국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정점은 한국 TV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을 때였죠. 한국어는 물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킹 교수의 이 말은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45년 넘게 한국어를 연구한 외국인 교수가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한국어에 접근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유퀴즈에서 킹 교수는 다른 언어와 비교하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체계적이에요. 산토끼 노래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죠. 이건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껑충껑충이라고 하면 뚱뚱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모음 하나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어나 유럽 언어들은 의성어도 제한적이고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야 해요. 하지만 한국어는 소리 자체로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그 자체로 예술이에요. 소리가 곧 의미가 되고 의미가 소리를 만들어내죠. 이건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킹 교수는 지금도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한국어와 함께하고 있어요. 한국 6시 뉴스가 가장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건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재라고 했어요. 한국어처럼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그 창제 과정이 모두 기록된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이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에요. 킹 교수의 열정 어린 이야기는 유퀴즈 출연 당시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외국인 교수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류수영의 한국어 마을 방문, 킹 교수의 유퀴즈 출연은 단순한 방송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 순간의 증거였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처음 킹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한 언어학자의 연구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노력 덕분에 한글은 이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글의 위대함을 새롭게 느꼈어요. 외국인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우리의 한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킹 교수와의 마지막 인터뷰 날,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늦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새벽에 일어나 한국 뉴스를 시청하는 그의 일상은 45년째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 이렇게 오랜 시간 한국어를 연구하셨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 빠진 독을 본 적 있나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죠. 한국어가 그래요.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넘쳐요.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전을 가리켰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에는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과학적 사고, 철학적 깊이. 한글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70대가 된 킹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숲속의 호수가 제 평생의 자랑이에요.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한글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의 제자 중에는 스탠포드와 하버드 교수가 된 이들도 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에게서 배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었죠. 한국어의 미래는 밝아요. K-파프, K-드라머, K-푸드. 이제는 K-랭거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킹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 그 자체예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우며 민주적인 문자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한글의 가치가 이토록 빛날 수 있다니.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킹 교수에게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